안녕하세요.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와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중고거래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요. 이런 거래는 좀 주의하시라고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중고거래와 보이스피싱 수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보이스피싱범, 피싱 피해자, 판매자 이렇게 3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보이스피싱범이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서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찾아서 거래를 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이스피싱범이 판매자에게 그 물품 대금을 계좌이체로 해줄 테니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범은 피싱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이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합니다. 판매자는 계좌에 돈이 들어온 것을 보고 판매하려고 했던 고가의 물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택배로 보내거나 아니면 건네거나 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범은 현금화하기 쉬운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유유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돈을 입금했던 피싱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임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한 후에 그 판매자의 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판매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물품을 팔아놓고도 계좌 지급이 정지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고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인데요. 3자 사기라고도 많이들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기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혹시 의심스러운 중고거래가 있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계좌 지급이 정지가 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판매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는 처음에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조사를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나는 정당한 판매자이고 이 계좌는 보이스피싱과는 무관하게 사용되던 계좌임을 입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자료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내가 기존에 중고거래를 정상적으로 해왔던 그런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보이스피싱을 했던 구매자와 주고받았던 대화 내역 같은 것들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정상적인 직업이 있는 사람이고 보이스피싱의 계좌를 이용할 이유가 앞으로 대가는 이익을 취득한 적도 없다. 이런 정황적인 부분을 주장하셔도 좋고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계좌가 지급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겠죠. 이 계좌 지급정지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것에 따라서 정지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취득한 것임을 소명해서 지급 정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제한이 이루어진 공고일 기준으로 2개월 전에 은행에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돈을 출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자한테 이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물품을 주고 이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피해자는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판매자는 물품을 판매하고 이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은 이상은 부당이득이 아니어서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 대부분의 법원의 하급심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태도를 봤을 때 판매자는 정상적인 물품을 팔았다면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는 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가 제대로 그 사람을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제공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법원에서는 정상적인 물품을 판매한 경우라면 그런 것을 확인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부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판매자에게 받기도 조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결국 보이스피싱범을 잡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로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법원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이스피싱범이 예전보다는 많이 잡히고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손해배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기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나 판매자다 다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물품 거래인 줄 알고 물품을 팔았는데 조사도 받고 계좌도 정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이 된다면 한 번쯤 거래하시는 걸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중고거래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특히 현금화하기 쉬운 고가의 물품 대상이 많이 돼.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고가의 물품을 인터넷에 팔게 되면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너무 고가의 물품은 인터넷으로 중고거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고가의 물품을 중고거래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만나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현금으로 지급을 받거나 아니면 그 신분증을 확인해서 직접 계좌 이체를 하는 모습을 본다던가 계좌 이체할 때 이름과 신분증상 이름이 같은지 확인 정도는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하지만 사기꾼들이 나날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에는 이걸 막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기 사건을 제가 많이 하다 보면 특히 피해자들이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 내가 왜 속았을까? 내가 어리석어서 속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피해를 당하셨다면 고소를 하셔가지고 처벌을 받게 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가지고 피해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고거래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들 사기 주의하시고요.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